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뒤 병원에서 받은 유품 상자를 정리하다가 낡은 휴대폰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고 전원도 켜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찾아 겨우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딱 한 개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메시지 1. 저는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문자 같은 건 잘 쓰지도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쓰려 했던 문자 하나가 3년간 그대로 남아 있었다니. 열어보니 수신자 이름은 저희 가족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날, 이제라도 아버지는 누구에게 이 말을 남기려 했던 걸까? 그리고 그 문자 밑에는 아버지가 마지막 남기려 했던 단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뒤흔들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뒤 집안은 며칠 만에야 조용해졌다. 부조금 봉투 정리, 장례 절차, 손님 맞이.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고 몸도 마음도 탈진한 상태였다. 장례식장에서 받아온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아버지 유품이 몇 개 들어 있었다. 낡은 지갑, 오래된 열쇠고리, 안경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 깨진 액정의 휴대폰. 나는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다. 아버지는 평소 휴대폰으로 할 줄 아는 게 전화 받기, 전화 걸기 그게 전부였다. 문자를 보내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휴대폰만은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물건이란 생각이 들었다. 충전기를 연결하니 한참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가 느린 숨을 쉬듯 화면이 켜졌다. 배경화면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했던 아버지가 나와 형의 어깨를 감싸듯 서 있는 모습. 그 사진만으로도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때였다. 화면 상단에 작게 알림 하나가 떴다. 보내지 못한 메시지일 건. 나는 숨을 삼켰다. 보내지 못한 메시지? 아버지는 문자 자체를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휴대폰 자체도 몇 년째 바꾸지 않았고 전화도 잘 받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메시지함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는 딱 한 개의 문자가 있었다. 수신자 이름은 우리가 아는 가족, 친척, 지인이 아니었다. 심지어 저장된 이름조차 아니었다. 그냥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있었다. 나는 그 번호를 모르는 번호였다. 아버지가 누구한테 문자 내용을 열어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보내지지 않은 메시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다. 나는 화면을 고정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이 뭔데? 무슨 일을 말하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왜 3년 전 날짜로 저장돼 있는 걸까? 더 아래로 스크롤하자 문자 밑에 보이지 않던 한 줄이 더 나타났다. 그리고 그 문장 하나가 내 심장을 정지시키는 듯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일은 너희도 알아야 한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진실을 누군가에게 보내려 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다. 혹은 보내지 않기로 했던 건가. 문자를 읽는 순간부터 평범했던 아버지의 죽음이 갑자기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문자 속 마지막 문장이 내 머릿속을 계속 울렸다. 그 일은 너희도 알아야 한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왜 이제야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이 메시지가 발견된 걸까? 도저히 가슴의 두근거림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문자 수신자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혀버렸다. 그 번호,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나는 천천히 번호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피하고 살았던 사람의 번호였다. 문자 수신자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나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7842. 이 숫자는 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때면 표정이 굳어지던 번호의 끝자리였다. 아버지는 그 번호만 떴다 하면 전화를 급히 끄거나 심지어 휴대폰을 꺼버리기까지 했다. 그때 난 어렸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안다. 그 번호는 아버지가 평생 피하던 사람, 큰아버지 번호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했다고? 두 사람은 15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다. 가족 모임에서도 안 보였고 심지어 장례식장에서조차 큰아버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입에 올리지 않던 큰아버지 번호로 3년 전 문자를 쓰다가 보내지 못한 채 휴대폰에 묵혀두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뚜뚜. 신호음은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다음 시도도 마찬가지였다. 3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4번째 시도에서 갑자기 신호가 끊기며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이 나왔다. 분명 몇 분 전까진 신호가 갔는데 왜 갑자기 없어진 번호가 된 거지? 눈앞이 조금 어지러웠다. 그때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전화를 받았다. 형? 형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너도 문자 받지? 나는 멈칫했다. 형도 알고 있었어? 형은 한숨을 길게 쉬었다. 아버지가 그 문자 보내려고 했던 거 나도 알고 있었어.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형은 어떻게 알아? 형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치 오래 숨겨온 고백을 털어놓듯 말했다. 3년 전에 아버지가 그 내용 때문에 나한테도 전화했었어. 나는 말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형은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큰아버지랑 통화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렸어. 왜 형이 말려?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있었던 일, 그걸 큰아버지한테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이 끝날까봐 그 문장이 내 머릿속을 울렸다. 그날 있었던 일, 우리 가족이 끝나는 일, 나는 형에게 다시 물었다. 형, 그날이 뭔데? 왜 아버지는 말하려 했고 형은 왜 막았어? 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아버지가 보내려던 문자를 내가 지웠어. 나는 숨을 멈췄다. 형이 지웠다고? 형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아버지한테 달래가면서 이런 건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직접 메시지하면서 지웠어. 근데 왜 지금 다시 저 문자가 남아있는 거야? 형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그 문자 내용을 손으로 다시 적은 거야. 보내지 못할 걸 알면서도 계속 쓰셨던 거야. 나는 온몸이 굳었다. 형? 그럼 아버지가 그 문자로 말하려던 건 도대체 뭐야? 형은 결국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나도 모른다. 아버지가 끝까지 말 안 해줬으니까. 그리고 형이 마지막으로 꺼낸 말이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문자를 받아야 할 사람은 큰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형이 마지막에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문자를 받아야 할 사람은 큰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은 분명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형에게 곧바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큰아버지 번호로 보낸 문자 아닌데? 형은 숨을 들이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번호는 큰아버지 거 맞아. 근데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려고 한 이유는 큰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어. 나는 멍해졌다. 그럼 누구 때문이야? 형은 한참을 망설였다. 마치 말할까 말까를 3년 동안 고민해온 사람처럼. 그날 있었던 일. 그거 아빠랑 큰아버지 둘만의 일이 아니었어. 나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다. 누가 더 있었는데? 형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 심장이 내려앉았다. 형이 그날 거기 있었다고? 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그날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내가 다 봤어. 그래서 아버지가 말해야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던 거야. 나는 형을 거의 몰아붙이듯 물었다. 그럼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문자까지 준비할 정도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길래. 형은 숨을 삼켰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듯 했다. 그날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근데 거기서 한 남자를 봤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남자? 누구? 형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완전히 굳더라. 왜? 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끝내 말하지 않은 아버지의 빚과 관련된 사람이었어. 나는 멍해졌다. 빚?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3년 전 아버지는 큰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러 간 게 아니었어. 그 사람한테서 돈을 돌려달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거야. 나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협박?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가족한테 말 못한 일이 하나 있었어. 그게 계속 따라다녔고 3년 전에 그게 터진 거야.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래서 그 문자 내용이 그날 일을 말해야겠다였던 거구나.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큰아버지에게 말하려고 한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 다칠까봐 내가 막은 거고. 나는 형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형 말은 그 문자를 받아야 했던 사람은 큰아버지가 아니라. 형은 말이 끊기기도 전에 심하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 협박하던 남자였어.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럼 지금 아버지 휴대폰에 남겨진 문자는. 형은 끝내 이 말을 뱉었다.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야. 형의 마지막 말이 아직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려던 메시지야. 나는 목이 바짝 말랐다. 아버지가 평생 피하던 큰아버지가 아니라 3년 전부터 아버지를 괴롭히던 협박남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충격처럼 터졌다. 형은 말을 이어갔다. 그 남자, 아버지 젊었을 때 알던 사람이야. 무슨 관계였는데? 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사업 처음 하던 시절 투자받고 시작했잖아. 나는 기억났다. 아버지가 40대 초반에 작은 공장을 만들었다가 몇 년 만에 크게 망했던 시기. 형이 말했다. 그때 아버지한테 돈을 댄 사람이 그 남자였어. 투자자? 그런 셈이지.
근데 그게 정식 투자가 아니었어. 나는 눈을 찌푸렸다. 뭐야, 그럼 어떤 돈이었는데? 형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사채야.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가 사채를 쓴 거야?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우리도 몰랐지만 공장 시작할 때 돈이 모자라서 그 남자한테서 큰 돈을 빌렸대. 너무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리느니 굶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사채를 썼다고? 형이 덧붙였다. 문제는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형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봤다. 그 남자는 돈 대신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전부 쥐고 있었대. 개인정보,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심지어 고모 큰아버지 연락처까지.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걸 왜? 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돈을 못 갚을 경우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겠다는 조건이었대. 말문이 막혔다. 그건 단순한 빚이 아니라 가족을 걸고 돈을 빌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형은 고개를 떨궜다. 공장이 망하고 아버지가 연락을 끊자 그 남자가 3년 전 아버지를 찾아왔어. 그날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러 간 날, 그 협박남이 나타난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형의 표정은 너무나 지쳐 보였다. 아버지가 큰아버지와 얘기하는 걸 그 남자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그 현장을 봤고, 그리고 형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 남자가 아버지에게 말했대. 이제 내 가족 차례다. 나는 소름이 쫙 돋았다. 형은 그 뒤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날 문자로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했고, 형은 그걸 말렸고, 아버지는 결국 보내지 못한 메시지로 그걸 남겼던 것이다. 나는 형에게 물었다. 그럼 그 협박남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형은 대답이 늦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문제야. 뭐가? 형이 말했다. 그 남자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뭐라고? 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의 수신자. 그 문자를 받아야 했던 진짜 사람. 그리고 3년째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 형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어졌다. 그 남자, 아버지 장례식에도 왔었어. 형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 남자, 아버지 장례식에도 왔었어.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형을 바라봤다. 뭐라고? 장례식에 협박하던 남자가 왔다고? 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그 사람이야. 나는 장례식장의 장면을 떠올렸다. 많은 친척, 이웃, 아버지의 지인까지 와 있었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검정 점퍼 입고 혼자 조용히 서 있던 그 남자? 형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그래, 그 사람. 나 역시 잊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물록에 이름도 남기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유심히 바라보던 남자. 그때는 어디서 본 적 있나? 그 정도였지만 이제 와보니 소름 끼칠 만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다. 형은 말을 이어갔다.
그 남자, 아버지를 보는 눈이 이상했어. 어떻게? 형은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듯 말했다. 마치 아버지가 살아있는 걸 못 믿는 사람처럼.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럼 아버지가 죽은 걸 보러 온 거야?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엔 손도 못 댄 것 같아. 아버지가 끝내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도 불안했던 거지. 그 말이 너무 섬뜩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남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평생 숨기려 했던 그 빚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형은 또 말했다. 장례식장 끝날 때쯤 그 남자가 날 불러세웠어.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형을 바라봤다. 뭐라고 했는데? 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러나 똑똑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몸에 소름이 돋았다. 책임? 무슨 책임을 말하는 거야? 형은 고개를 젓고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 사람은 말반, 암시 반으로 얘기했어. 근데 분명한 건 아버지의 빚이 아버지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손끝이 떨렸다. 형? 그 남자 이름은 알아? 형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버지도 끝까지 말 안 했어. 큰아버지도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단서도 없어? 형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하나 있긴 해. 나는 숨을 멈췄다. 뭔데? 형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 남자가 아버지한테 돈 빌려줬던 시절 그 사람이 쓰던 상호가 있었어. 상호? 형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거기에는 오래전 적어둔 듯 흐릿한 글씨로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원진사. 나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이게 뭐야? 회사 이름?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대신 쓰던 상표 같은 거야.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 나는 단어를 몇 번이고 되뇌었다. 원진사. 이게 뭔데? 누군데? 왜 우리 가족을? 형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했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 이 상호가 다시 움직였다는 얘기를 들었어. 나는 형을 바라봤다. 지금 그 상호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쫓아온 사람이야.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아버지 휴대폰에 남아있던 보내지 못한 마지막 문장이 다시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 일은 너희도 알아야 한다.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그 일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곧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거다. 형이 보여준 단어, 원진사. 처음 보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형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물었다. 형, 3년 전 그날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은 건데? 형은 눈을 감고 기억을 끄집어내듯 천천히 말했다. 그날 아버지랑 큰아버지 집에 갔었어. 나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형이 왜 거기 있었는지 아버지가 왜 큰아버지 집에 갔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형은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러 간 게 아니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형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원진사에서 가족한테 말할 거면 말해라고 아버지에게 압박을 넣었대.
아버지는 결국 큰아버지한테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했던 거야. 나는 너무 놀라 말을 잊었다. 아버지가 평생 입도 떼지 않았던 형제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려 했다는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었다.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근데 큰아버지는 아버지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뭐? 형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말했는데 큰아버지가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했대. 빚은 내가 진 거고 가족 문제로 끌고 와선 안 된다고.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충격 먹고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 안 했대. 이건 내 실수지만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했어. 그리고 이어진 형의 말은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그때 문 밖에서 그 남자가 나타났어. 나는 몸을 굳혔다. 형은 계속 말했다. 현관 앞에 서서 두 사람 대화를 전부 들은 상태였대.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남자의 말을 그대로 읊었다. 내 가족을 끌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남자가 큰아버지 집까지 쫓아온 거야? 형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놀라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손으로 막았대. 형은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 이제 선택해. 내가 말할래? 아니면 내 가족이 대신 당할래? 나는 숨을 삼켰다. 형은 계속 말했다. 아버지는 결국 큰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아버지는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다. 문자에는 단 3문장.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야겠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그 일은 너희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럼 아버지가 말하려던 그날은 그 협박남이 큰아버지 집까지 따라온 날이었네.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남아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결국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야. 나는 형에게 물었다. 근데 왜 아버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을까? 형은 조용히 답했다. 그 남자가 아버지한테 한마디 더 했거든. 뭐라고?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 말고 내 큰아들이 먼저 다칠 수도 있겠지. 나는 숨이 멎었다. 형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고 아버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3년 동안 죽기 전날까지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문자를 보내려 했다가 멈춘 거구나.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문자가 다시 나타난 이유. 나는 형을 바라봤다. 뭔데? 형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가 아직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야. 형의 마지막 말이 방안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그 남자가 아직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덜컥한 가슴을 억누르며 물었다. 형,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 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형 뒤를 따라갔다. 아버지 방문은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곳이다. 문을 여는 순간 묵은 먼지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형은 방 한쪽에 작은 서랍을 열었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 영수증, 오래된 사진들 사이에서 형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붉은 봉투. 이거 아버지가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한 봉투야. 나는 숨을 삼켰다.
언제? 딱 3년 전. 그날 이후로 형은 봉투 위에 적힌 글씨를 가리켰다. 급할 때만 열 것. 아버지의 글씨였다. 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먼저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짤막하게 몇 줄이 적혀 있었다. 유서도 아니고 메모도 아닌 아버지의 글.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이 종이와 USB를 형제 둘이서 같이 보아라. 원진사에 대한 진실은 내가 죽으면 더 위험해진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야 할 사람이 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알아야 할 사람? 형은 USB를 손에 들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걸 열어보면 아버지가 말 못한 그 사람의 정체가 나올 수도 있어. 나는 형의 눈을 바라봤다. 형, 왜 지금까지 이걸 안 열었어?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서웠어.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엔 이걸 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파란 USB.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모델. 라벨도 없었다. 파일 이름만 봐도 심장이 뛰어올랐다. 나는 형에게 말했다. 지금 열자. 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버지 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놓고 USB를 꽂았다. 잠시 후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다. 폴더 이름은 단 3글자. 원진사.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문서 파일 1개, 그리고 영상 파일 1개가 있었다. 파일 날짜는 정확히 3년 전 아버지가 그 남자를 큰아버지 집에서 마주본 바로 다음 날이었다. 나는 형을 바라봤다. 문서 먼저 볼까? 영상 먼저 볼까? 형은 고개를 저었다. 영상부터 보자. 나는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첫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화면엔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고 아버지는 어딘가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며 작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그 사람은 분명 너희를 찾아갈 거다. 화면 속 아버지는 병원 침대도 집도 아닌 낡은 창문이 있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숨을 고르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고 손은 카메라를 꼭 쥔 상태였다. 아버지는 화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작게 속삭였다. 이 영상을 보는 게 너희가 겪는 위험의 시작이자 끝일 것이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 형도 숨을 죽이며 화면에만 집중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손바닥만 한 종이를 카메라 앞에 들었다. 그 종이에는 3년 전 날짜와 함께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한 그 보내지 못한 메시지의 번호였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번호, 너희도 알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고 무거워졌다. 이 번호의 주인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형을 봤다. 형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자를 받아야 할 사람은 큰아버지가 아니었다. 이 문장은 형이 말했던 내용과 정확히 같았다. 나는 화면 앞에서 긴장한 채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직접 그 사람의 정체를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 순간 모든 맥이 풀려버리는 느낌. 가족이 아니다? 그럼 누구? 다음 순간 아버지가 한마디씩 끊어 말하기 시작했다. 원진사. 그건 단순한 사체가 아니었다. 형과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화면을 쳐다봤다. 그 사람은 내가 빚을 진 사람도 아니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아니다. 나는 머리가 멍해져 갔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내가 젊었을 때 사람 하나를 실수로 다치게 했던 일의 피해자였다. 나는 화면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빠졌다. 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평생 빚을 졌다. 그 빚은 돈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원진사는 그 남자의 동생이 세운 이름이다. 그 남자는 이미 죽었다. 형과 나는 동시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그날 큰아버지 집 앞까지 온 사람은 그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의 동생이었다. 나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장례식에 온 남자는? 아버지 영상이 대답했다. 그래, 그 사람의 동생이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에게 남긴 메시지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고백이 아니다. 아버지는 정면을 바라보고 말했다. 그 남자가 너희를 찾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이 아니다. 형과 나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아버지의 눈빛이 마지막으로 떨렸다. 그 남자는 너희 어머니를 찾고 있다. 바로 그 순간 영상이 꺼졌다. 형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년 동안 숨겨진 진실, 협박남의 목적, 아버지가 보내지 못한 메시지의 진짜 의미, 모든 퍼즐이 하나로 정확히 맞춰졌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아버지의 빚이 아니라 어머니와 원진사 남자의 과거 관계였다. 영상이 끝난 뒤 형과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 그로 인해 생긴 피해자, 그리고 그 피해자의 동생이 평생 아버지 주변을 맴돌며 원망을 이어온 사실. 하지만 그 남자가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까지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절대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이었다. 형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엄마한테 가자. 우리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찾아온 이유를 짐작한 듯 말없이 TV를 끄고 우리를 앉혔다. 아버지, 영상 남겨놓은 거 봤다면서?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눈은 젖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담담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엄마도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의 형이 젊었을 때 공장에서 사고로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 너희 아버지가 그때 책임을 느끼고 평생 갚으려고 했고, 형이 물었다. 그럼 왜 그 사람이 엄마를 찾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그날 사고가 나기 직전 부상당한 남자와 나는 같은 자리에서 일했어. 내가 사고를 막으려고 했는데 내가 놓친 바람에 일이 커졌다고. 그 동생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건 자신의 죄책감만이 아니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건이었다. 그 사람, 장례식에 왔었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숨을 멈췄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떨었구나. 어머니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 사람은 나에게도 메일을 보냈어. 3년 전 그날부터 계속. 형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때 아버지가 그 메시지를 남긴 이유는 그 남자가 더 이상 가족을 건드릴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자 그 사람은 더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어. 나는 믿기지 않았다. 왜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끝을 맺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한 통 때문에. 형과 나는 동시에 물었다. 편지? 어머니는 서랍을 열고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수신 원진사. 어머니는 편지를 꺼내 읽어주었다. 당신 형을 구하지 못한 건 나의 평생 죄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의 원인은 나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도 평생 죄책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내 가족을 놓아주십시오. 사고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어머니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형이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대신 짊어진 거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도 아버지 죽은 뒤 더 이상 연락해 오지 않았어.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선택을 받아들인 거겠지. 나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밤 USB와 편지를 모두 불태웠다. 지키지 못한 과거, 그로 인해 이어진 상처와 오해,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보호. 우리는 아버지가 남긴 말대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 짧은 문장은 마치 유언 같았다. 그 일은 너희도 알아야 한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가족도 누군가는 알아야만 끝낼 수 있었던 이야기. 아버지는 죽어서야 그 말을 전할 수 있었다.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건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감과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